이제는 바뀌어가지고 각 국가별로 재무장을 하고 지정학적 사항들에 대한 각자 도생 시대가 열리니까 지금은 이제 우후죽순으로 계약들을 하고 협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은 꽤 오래 갈 테고요. 한국은 많은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대신에 수출에 대한 경험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럼 결론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조선주 지금 네, 예를 들어 뭐 HD 한국조선해양 지주사, 네, 현중 HD 현중, 네, 하나오션, 삼성 네, 중공업 네. 지금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입니까? 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수주라든지 새로운 수주들 그리고 미국에서 LNG 관련 투자들이든지 또 군함에 대한 협력 같은 것들이 얘기는 계속 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좀 조정받은 상황에서는 진입하기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스페이스 X 상장에 대한 기대가 컸었고, 근데 상장하자마자 뭐 엄청나게 빠지고, 거기 무슨 관련 ETF 이런 것도 엄청나게 빠지더라고요. 그거.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기대했던 게 엄청난 실망으로 이제 돌아온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우주산업 마침 책도 내셨으니까 네. 우주산업의 가능성과 한국 기업에게 어떤 기회가 되는 건지 한번 총론적으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우주산업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전력기기나 조선보다 더 긴 시계열이에요. 물론 그 분기에 대한 여러 이슈들이나 스페이스X 상장이 엄청난 산업적 주목을 받는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지구라는 행성에 우리 인류에 있어서는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새로운 성장 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대해서는 그 당위성, 그 전체적인 그 시계열이 무한해요. 계속 가야 되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건 그간의 우주 산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그 과실이 스페이스X라고 봐요. 예. 이 스페이스X가 돈을 벌고 예전에 그 우주는 사실 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로켓이 우주까지 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이었기 때문에 한두 번 오랜 기간 동안에 시도하고 한 것들이 계속 연속화될 수가 없었는데 스페이스X를 통해서 이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부터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 텐데 이게 이제 손에 잡히는 모양들이 될 거예요. 여러 형태로요. 그래서 그 밸류 체인들에 대해서 주목할 타이밍일 것 같고 한국 투자에서 봤을 때는 스페이스X를 투자하는 건 미국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10대 그 시가총액이 들어가니까 의미 있는 투자가 돼요. 근데 네. 한국에서 그런 규모의 회사도 없을 뿐더러 이 작은 종목들의 변동성을 감내하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우주 산업 투자하는 게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또 한국은 뉴스페이스라고 표현을 하는 이 새로운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에서는 약간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장 자체가 전 세계 시장을 타겟으로 해야 되는데 기술력 차이가 일부는 있는 게 맞아요. 따라가긴 할 텐데 그래서 민간 협력을 하는 올드 스페이스와 뉴 스페이스의 중간 단계에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방산주들이 그 주도를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 이외에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방산주랑 우주를 국내에서 같이 보시는 게 의미 있는 방향일 겁니다. 네, 네. 우주로 가겠죠. 방산이라는 것도 결국엔 맞습니다. 우주 산업으로 연결이 되겠죠. 네. 지금 그러면 투자자 관점에서 우주 산업에 투자를 한다 할 때는 스페이스 X 외에 크게 대안이 스페이스 X에 일단 투자하는 게 우주 산업은 가장 그 뭐랄까요 좀 현명한 투자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보세요? 아니면 국내에 무슨 한국판 뭐 스페이스 X를 꿈꾸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네. 이런 데 투자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건지. 괜찮은데 그 한국
그 방산 업체들은 우주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산도 좋게 보는데 방산을 길게 보고 투자를 하면서 더해서 우주까지 기대해 볼 수 있구나라는 관점이면 문제가 없고요. 뭐 우주만 순수하게 투자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스페이스X가 맞는데 스페이스X는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상장을 하고 유통 물량이 계속 풀려요. 예. 그 부분이 주가에 부담 요인을 작용을 해요.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상장하고 나면 한 1년 정도는 그 오버행 기간들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데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분할로 해서 매수를 해 나가는 전략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단기에 연말까지 승부를 보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종목을 찾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다른 종목이라면 우주에 관련된 우주 말고 다른.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우주 안에서도 로켓랩이라든지 예. 또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그 업체들이 있는데 그 대신에 그거는 개별 변동성이나 개별 이슈들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위원님 이 책을 간단히 방송 전에 잠깐 봤는데 보니까 스페이스X가 창업한 지가 한 20수년 됐더라고요. 2002년인가 2003년 네. 어디 미국의 어디 조그만 군도 섬에서 한 직원 한 30명을 이렇게 출발했는데 사실 그때는 좀 미친 짓 같았죠. 이게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게 민간 기업이 고작고 한 20-30명 모여서 우주 산업을 시작하겠다, 로켓을 쏘겠다, 위성을 올린다, 이런 게 저게 가능한 일인가 했는데 이거 실패하면서 계속 도전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결국 그래서 상장까지 되면서 망할 것 같은 기업이 이제 세계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민간 기업이 돼 있는 건데 1등 기업이 돼 있는 건데 스페이스X도 여전히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 앨런 머스크에 대한 호불호가 되게 갈리는데 판을 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스페이스X 전에 테슬라도 그랬고 기존의 자동차 산업 그리고 스페이스X의 우주 산업 여기에서 기존의 상식들을 다 깬 거예요. 자동차는 그 밸류 체인, 서플라이 체인을 같이 협업하는 생태계인데 수직 계열화를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다 비용을 낮추면서 시장을 만들어냈고요.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로 나사를 통해서 이 시장들이 고비용 구조, 우주는 가기도 어려우니까요. 항공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테스트랑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그 안정성이 필요한 우주 산업에 대해서 그냥 시도하면서 비용을 낮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 비용을 낮춰가지고 나사가 개발할 비용의 10분의 1만 가지고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경제성을 바탕으로 스타링크라는 위성 사업도 성공을 했고요. 앞으로 갈 길은 달에 갈 테고 화성에 갈 테고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지을 테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계속 확장할 텐데 그 우주에 대한 밸류 체인들을 계속 늘려갈 거예요. 그리고 조금 달라진 점은 이제는 여러 업체들이랑 협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고 싶은 그 길은 멀고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상장을 한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이제 뭐 우주 산업이라는 게 거기에 무궁무진한 그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지구에서 굉장히 희소한 그런 광물들, 자원들 네. 이런 걸 훨씬 쉽게 풍부하게 거기서 구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그리고 뭐 여러 통신 또 이 방산, 국방 뭐 이런 것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건 어디에서 진짜 이 가치가 실현이 될지 건 알 수 없는 거죠. 네. 굉장히 많죠, 그게. 우주 산업과 함께 이제 방산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방산이 한국이 방산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지금. 네. 그 캐나다 잠수함 그 뭐 거기서 보여줬듯이 이제 실력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건데 세계적인 수준으로. 네. 지금 한국의 방산 산업을 좀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예전에 없던 수출 성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한국이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을 하는 건데 시장이 열렸어요.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 전에는 수출을 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각 국가별로 재무장을 하고 지정학적 상황들에 대한 각자 도생 시대가 열리니까 지금은 이제 우후죽순으로 계약들을 하고 협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은 꽤 오래 갈 테고요. 한국은 많은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대신에 수출에 대한 경험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제가 보는 관점에선 지정학적인 상황들이 쉽게 완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수출에 대한 거는 장기적인 성장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방산에 이제 종류가 쭉 있는데 우리 뭐 그 전투기도 있고 뭐 미사일 뭐 이제 최신 무기는 드론이 많이 쓰이니까 네. 한국 방산에서 좀 가장 주력이 될 수 있는 거 어떤 걸로 보세요? 한국 방산업체들은 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메인이 되는 업체들은 대부분 다 자기네들의 무기 체계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 다 좋아요. 그래서 어떤 업체가 뭐 주도를 하고 어떤 업체는 도태될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네. 다만 시점 간의 차이는 조금 있어요.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그 당시에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 국지전이었기 때문에 지상 무기들에 대한 수요들이나 관심들이 되게 폭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란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아라비아 반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타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드론이라든지 유도무기 같은 것들이 각광을 받는 거죠. 그리고 중동 지역들이 전반적으로 유도무기 수입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시점 간의 차이는 있는데 한국 무기 체계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쓰일 거라는 거는 뭐 공통점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동원 의원님과 전력, 방산, 조선, 우주 이렇게 차례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 산업들이 좀 더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네. 이 네 개 산업 이걸 좀 뭐 하나의 키워드 공통점이랄까 키워드 이렇게 묶는다면 뭐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요? 네. 지정학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정학. 네, 예. 그 지정학적 상황들이 바뀌면서 예. 에너지도 전략 자산이 되고 뭐 무기 같은 것도 그렇게 되고요. AI 같은 수요들은 새로운 기술적인 발전이지만 미국으로 보면은 그간 안 했던 인프라 투자들에 더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력기계의 수요 폭증으로 이어졌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전 세계적인 질서가 예전의 자유무역 시대에서는 완전히 바뀌었고 이런 체제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요 관련된 산업들은 그래도 계속 호황을 누릴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지금까지는 우리 반도체가 워낙 컸습니다. 이게 반도체가 압도하는 이제 시장이었는데 뭐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 비중이나 이런 거 보면. 근데 반도체 변동성이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 더 빠지지도 않고 또 크게 오르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데 한국 증시 반도체 다음으로 좀 주도할 만한 종목, 산업군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개인적 투자가 아니라 한국 증시로 생각했을 때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한 산업이 그걸 대체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반도체 변동성이 커졌을 때 그거를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산업들 중에 뭘 택할까라고 했을 때 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호황이 지속될 수 있는 요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의 대체는 될 수는 있겠죠. 네네. 대신에 완전한 대안이 될 수는 없고. 대안은 아니지만 네.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아까 우리 전력, 방산, 조선, 우주 네. 중에 어떤 걸 좀 제일 먼저 꼽으시겠어요? 저는 전력이랑 조선. 전력, 조선. 네. 전력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조선이 후순입니까? 아니면 동률입니까? 지금은 전력이 조금 더 나은 것 전력이 같고요. 좀 나아요. 조선보다. 네. 조선도 좋아요. 다만 호흡이 약간 더
불확실하니까. 네네. 네. 뭐 근데 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전력과 조선, 반도체 다음으로 반도체도 뭐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숨고르기 하고 또 올라가겠죠. 네. 그 대체로 예 오늘 반도체 다음 좀 눈을 넓혀서 전력, 방산, 조선, 우주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동원 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는 돈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다시 돈 되는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